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만 같아라 이 말이 딱 들어맞게 군더더기 없는 상승세를 보여줬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800선 고지 탈환을 정말로 눈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고요. 자, 코스피가 이제 내가 갈 차례야 이렇게 외치며 달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수요일 경주마의 기수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한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참 날이 더워지는 만큼 우리 장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 분씩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오늘 만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 들었던 건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네. 만기 전후에서 달라지기 시작했고 만기일날 많은 부분 선물 시장에서 환매수한 것을 오늘자 이제 어떤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전 매물대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기술주 진영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특히 1조 4천억의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IT 중심으로 해서 오전장은 들어 올렸고 마지막에 이제 이치 던지 가지고 또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는 계속 상방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였어요. 이거는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그 뜻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포인트까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시나리오의 완성 그리고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평가를 오늘장의 흐름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지난주 제가 출연했을 때 네. 이번 3분기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 서머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 그 키를 오늘도 확인이 된 거지만 외국인들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소외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오늘 지수는 의미 있게 반등을 했지만은 사실 내용을 보면은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했고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량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하이닉스 빼고는 시총 상위주들이라고 하면 다 빨간불을 켰고, 네, 코스닥도 지수만 보면 막판에 그래도 들어 올리면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대 그래요?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외국에 외국을 더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말씀해 드리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표가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를 떠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고 있는 부분은 이번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금 투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서 일부 시장이 좀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이제 시장 안에 테마, 석유 관련된 테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정책 관련된 부분에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멘텀이라든지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양대 모두 다가 지금 외국으로 가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들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외국이기 때문에 안 따라갈 거냐? 돈이 있으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벌릴 자리가 있으면 따라가는 게 일단은 적절합니다만은 앞서서 이제 3,000포인트라든지 썸머랠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시장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꺾이면 나는 나오겠다라는 관점에 어떤 트레이딩 전략만 저는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준혁 대표님은 여전히 지수가 뚝 떨어질 걸 경계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응하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 세 차례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에 금리 인하가 그만큼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밀렸고 그리고 지금은 뭘 기대하고 있죠? 금리 인하 한 차례 정도? 많으면 두 차례? 네. 아니면 일부 이제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연내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번 연초에 지수가 상승할 때하고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역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해 드리면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오늘 강세였습니다만은 묘하게 다시금 추세를 잡고 있는 종목이 조금은 있습니다. 뭡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을 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오늘 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만은 전체 흐름 자체가 변하지 않은 현대 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서 충분히 봐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금 상승을 해주면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삼성증권에서 하반기 코스피 전망을 3,150포인트까지 눈높이를 네. 상당히 많이 올려 잡았더라고요. 지금 강 대표님은 지수가 언제든지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거를 경계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금 시장을 보자라고 하셨고 이경락 대표님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아서 네. 마이크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지금 AI가 그러니까 미 시장도 AI 중심의 장세거든요. 기술주 장세. 그렇죠. 근데 우리가 AI 시대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뭐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체감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뚜렷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AI 시대에는 GPU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엔비디아의 GPU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 내년 되면 진짜 볼만한 그런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걸 담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밖에 소부장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지금 AI 시대의 도래이기 때문에 절대 빠르게 단추를 끊어서는 안 된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상방 쪽에 포지션을 두고 장기적인 랠리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저번에 그런 걸 듣긴 했었거든요. 지금 고금리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엔비디아라든지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시장이 이전에 이제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고금리 상황에서 소위 성장주, 소위 말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산업이 언제까지 투자를 이걸 지속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상반기 한번 눌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올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산업 사이클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해서 피로감이 저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 서학개미다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나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저는 또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개인들이 좋다라고 우리 특히 국내 개인들이 좋다라고 또 추격 매수하기 시작하고 달라붙기 시작하면 네. 거기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꼭지라는 표현보다는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에서 오히려 대한민국 시장이 미 시장보다는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하반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한마디 할까요? 아, 네, 가만히 이사님. 있으려니까. 깜짝이야. 네. 나지막히 저도 한마디 할까요? 지금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노이즈,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갖다 세 차례 한다, 두 차례 한다, 이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2, 4분기 들어가지고 주가가 좀 잠깐 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맞물려가지고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달러 시장을 놓고 보면 단기자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네. 미국에서 달러를 갖다 계속해가지고 회수하는 긴축 기간이었었다라는 점이죠. 근데 지금 공교롭게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되고 있는 제반 지표들, 소비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라든지 또는 이제 그 CPI라든지 이제 앞으로 발표될 이제 PC까지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게 톤다운이 다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지난번에 이제 FOMC 끝나고 나가지고 점도표 찍은 걸 놓고 보면은 1회를 찍은 사람하고 2회를 찍은 사람하고는 한 사람 차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뒤집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지금 현재 PCE 전망치를 보고 보면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요번에 발표가 나면은 2.6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7월 달, 그러니까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달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재무부에서
그 단기 자금, 단기 국채 발행 물량을 또 다시 늘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선을 앞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오히려 3분기가 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덧붙여져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은 달러 강세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피크일 가능성이 있는 게 유럽에서 선거 때문에 지금 이제 극우파들이 득세한다 이러면서 또 유럽은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은 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다시 유로화는 떨어지고 달러는 올라가면서 지금 달러화가 급등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조금 수그러드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5월달 수출 데이터라든지 6월 10일까지 데이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다시 포지션을 좀 상향을 하면서 그 우상향의 그림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유가 여러 군데 찾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장이 오른 여러 가지 기저에는 엔비디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여곡절이 아니죠. 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라는 말이 계속돼서 나올 정도로 랠리를 보인 끝에 결국 시총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내 서학개미들도 뭐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이제는 테슬라가 아니고 이제 엔비디아가 됐으니까요. 엔비디아가 그럼 더 갈 거냐? 여기가 이제 고점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지금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더 간다면 더 가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 거냐?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네, 엔비디아는 더 갈 수밖에 없죠. 더 간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AI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무색해요. 체감적으로 사용하는 저도 뭐 돈 29,000원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GPT 4.0. 예. 네. 뭐 이거 가지고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전반전이었어요. 서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방식은 전반전이었고 애플의 주가가 이제 후반전을 알리는 계기라고 봅니다. 이제 AI 디바이스가 들어간 것들이 어떤 킬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가의 시나리오로 넘어갔어요.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데이터 센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스몰 랭귀지 모델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랑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혁명이라는 단어를 체감하는 구조로 바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작했고 지금 PC 시장에서도 AI가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AI PC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그 일의 능률에 있어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AI니까. 그러면 모두가 PC를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세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전도 AI가 달려야지만 팔려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게 이제 인터넷 혁명의 스타크래프트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자동차의 AI가 달리는 시나리오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초전에는 HBM을 중심으로 한 또 GPU를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였다라고 하면 하반기로 가면 이제 후반전은 온디바이스 AI를 중심으로 해서 시나리오가 펼쳐질 건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과 스몰 랭귀지 모델의 교집합에 있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가장 강하게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 못 올라간 것도 있지만 가장 강한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거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건 꺾이지 않는 흐름이 될 겁니다. 보통 혁명의 기간이라고 하면 4년 랠리가 이어지거든요. 네. 지금 엔비디아 2년 올라왔어요. 아직까지도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내년 정도에 쉬고 내후년 정도에 강하게 한 번 더 치고 나갈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엔비디아는 내후년까지 본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결국 지금 엔비디아가 더 갈 거냐, 더 간다면 이런 스토리가 있을 거다. 거의 지금 그림을 또 한번 그려주셨어요. 강 대표님. 사실 저도 거기 시각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AI가 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못해서 커튼에도 AI를 붙일 수 있죠. 요즘도 보면은 뭐 AI네라고 하면서 이제 붙여넣는 전자식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집안에 있는 에어컨하고 아니면 자외선 지수하고 이 같이 AI가 같이 연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커튼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칠 수도 있고 네. 아침입니다만은 자외선이 있어도 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AI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혁명이다라고 하면 원래 혁명의 기간이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뭐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AI 반도체 칩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칩 자체가 뭐 인텔도 하겠다, AMD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엔비디아의 AI 관련된 칩들은 시장에서 이제 신뢰성을 얻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어요. 만드는데 신뢰를 받지 않는 다른 칩을 넣을 수 있다 없다? 넣기 굉장히 어렵죠.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엔비디아를 찾을 수밖에 없고 1등의 고공행진 자체는 지속될 거라는 데는 저는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관련된 문제고 주식은 약간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주식은 불안하면 팝니다. 팔면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불안감을 주기 시작하면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죠. 우리나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제는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중국을 한번 때리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중국을 세게 때리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11월 달이 대선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높고 여기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금 더 강한 규제가 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조금 밀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니까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국 관련된 발언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아까 제가 이경락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보다는 차라리 국내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 있다. 이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동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안 간 거 아닙니다. 엄청 많이 갔습니다. 누가 많이 갔냐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엄청 갔습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많이 갔다,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SK 하이닉스보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점 대비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얘네들은 중국 쪽 매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최근 들어서 중국 지표가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의 판매량이 이전에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전의 실적을 중국 쪽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 이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하는 부분은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저평가 영역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끼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중국발 변수를 꼽아 주셨어요.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에 대한 방향은 조금 이경락 대표님과는 전망이 다르신 것 같고요. 이사님. 네. 뭐 저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HBM 쪽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제품 쪽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PER을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53배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11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16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뭐 어디에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은 설명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거기는 미국에 있고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과거 인터넷 혁명하고 좀 대비를 시켜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과거 인터넷 혁명 때는 분명히 판은 정부에서 깔아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판을 열어주고 깔아주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깔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이 없어가지고 급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AI는 앞서 이경락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AI 투자 자체가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데는 너도 나도 다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 세계에서 AI를 투자를 안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 버전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눈앞에 나와 있고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럼 수익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 버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단계인데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HBM만 그 시장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26년까지는 무조건 쇼티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쇼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공급 다음에 부족이란 얘기죠. 네네. 네. 그런 다음에 27년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거기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하지 못한 이제 그 회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AI가 고평가돼 있다,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꺾인다 이런 측면보다는 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지난번 인터넷 혁명 때와는 또 다르게 네.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경래 대표님. 네, 애플의 이번에 WWDC가 개회되고 나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애플 못지않게 올라갔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뭐였냐 이거예요. 애플의 아이폰 15부터는 15 그 이상부터 AI를 구현할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8GB 정도는 확충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6GB가 지금 일반적인 건데 거기서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남아야지만 AI 구동이 가능하다. 구동이 가능하다는 논리였죠. 그러면 이거는 비단 스마트폰만 아니라 PC, TV 모든 가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의 고용량화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범용 반도체의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교체 수요랑 맞물리게 되니까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가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네. 좀 SK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HBM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HBM은 지금 서버에 들어가는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한 3주 됐을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업 IR을 골드만삭스가 진행했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지금 HBM 주문이 서버 시장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자율주행을 노리는 자동차 업체들부터 들어온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율주행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AI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일 겁니다.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HBM은 서버에서 이제 디바이스로 자동차와 같은 디바이스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 쓰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HBM 지금 세계 시장 1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가총액이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169조 네, 정도가 되는데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지금 저평가돼 있고 뭐 네. 그 기준대로 간다면 근데 모건 스탠리가 한 2주 전에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내년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46조 원 정도 예상한다. 네. 그러면 국내 업체니까 멀티플을 굉장히 작게 줘야 돼요. 엄청난 성장성이 있는데도 그냥 겸손하게 한번 볼게요. 7배 정도 주자고요. 그래도 300조는 넘어가야 돼요. 적정 시가총액이. 근데 네.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IQ가 상당히 높죠. 그거를 한 번에 반영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2025년도 상반기 정도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300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국내 시장이 꺾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가면 삼성전자는 뭐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죠. 삼성은 좀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이렇게 다뤘던 게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같이 주가가 어쨌든 상승세로 들어갈 거냐 이걸 주제로 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이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이경래 대표님은 비슷한 궤로 보고 판단하고 저도 계신 비슷한 거고. 궤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이사님은 어떠세요? HBM이 결국 변수기는 한데 네.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도 역시 밸류업은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HBM 쪽에 이제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콜테스트 통과가 안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속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네.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실적 가지고 퍼포먼스로 보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겠죠. 예. 그럼 삼성전자는 기대감을 가지고 레거시 쪽에서의 실적 안정화와 HBM에 대한 기대감을 또 주가는 품으려고 할 겁니다. 상당히 또 이거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좋을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종합 가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 하는 회사잖아요. 뭐 다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분이 매출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삼성전자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사실은 15년, 16년 전만 하더라도 얘는 한상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 가전 33%, 그때는 핸셋이라고 그랬죠. 핸드셋이 33%, 네. 반도체가 33% 이렇게 가다가 반도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 자체가 삼성전자가 다시금 그런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답 자체는 키는 이경락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데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 반도체가 아니라 컴퓨터 쓸 때 윈도우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MDIR이라고 하는 걸 썼고 도스라는 걸 썼어요. MS-DOS. 예, MS-DOS라는 걸 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MDIR이라고 치면 전체 파일이 나오고 그것만 해도 굉장한 혁신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집에 가보니까 윈도우 3.1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윈도우 3.1이 돌아가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이 집은 도스가 돌아가는 컴퓨터가 있으면 무조건 컴퓨터는 윈도우가 돌아가는 컴퓨터로 다 바꿨습니다. 아까 이경규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쪽 우리 집의 컴퓨터는 좀 틀면은 윈도우가 켜지면서 커서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한쪽은 AI가 돌아가는 컴퓨터가 이제 제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쪽은 그냥 대화로 무슨 파일 열어줘, 무슨 파일 찾아줘라고 하면 찾아주는데 내 거는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는 어떻게 바뀐다? AI가 있는 쪽으로 바뀌겠죠. 스마트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런데 AI가 전격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스마트폰이 되면 전 세계 스마트폰도 싹 다 AI가 들어가는 쪽으로 다 바뀔 겁니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우리 자동차 창문 열 때 어떻게 열었나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열었거든요. 창문을. 네, 요즘은 어떻게 열죠? 수동으로요. 이렇게 열잖아요. 네. 나중에는 창문 열어줘라고 얘기하면 열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런 창문을 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바뀌는 것처럼 AI가 자동차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자동차로 싹 다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단순히 반도체만 파는 회사냐? 아니죠. TV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전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SK하이닉스보다는 더욱더 볼륨 자체가 예전처럼 3분의 1씩 가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3분의 1, 스마트폰이 다시금 3분의 1. 지금 커져 있는 반도체가 거기서 3분의 1이 되는 전체 파이가 커지는 회사가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본다면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이 들고 있는 태블릿 다 삼성 건데 이게 다 AI 향으로 바뀐다라고 그렇죠. 가정을 한다면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도 그거에 맞게 아까 8GB 네. 얘기하셨죠? 그렇죠. 우리 앵커님이 쓰시는 이거는 그냥 일반 노트북인데 누가 옆에 들고 왔는데 네. AI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는 말을 하면 되는데 앵커님 막 치고 있다.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뭐 바꾸고 싶죠. 예. 네. 바꾸고 싶지만 바꾸고 싶죠. 예. 바꿔 주시면 제가 생각할 좋겠는데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AI 싶습니다. 컴퓨터로.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참 이게 미래에 대한 거를 어떻게 딱 뭐라고 딱 이게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도 나름의 근거와 이론을 갖고서는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해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희 그 시청자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AI는 캐즘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예. 전기차 캐즘 하도 이제 요즘에 얘기하니까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이해도 돼요. 테슬라 주가도 그렇게 갑자기 조정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으며. 최근에 엔비디아 조정이 그거였잖아요. 캐즘이다. 서버 쪽에서의 캐즘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프 따라 다르죠. 지금 시작점인데 아니 그러니까 뭘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뭐 플랫폼, 뭐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뭐 많이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게 혁명이에요.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과거로 어떻게 돌아가냐 이 정도 수준이 만들어져야지 AI에 대한 시장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시작점은 스마트폰에서 애플 아직 출시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야라는 얘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이것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킬링 AI 디바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어제 삼성전자 뭐 강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에서도 회의했더라고요. 긴급 회의. AI 그 가전 뭐 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던데 이제 슬슬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안배를 해야 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방산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방문, 장관의 루마니아 방문. 그래서 방산과 관련된 협력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이러면서 또 방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사실 2분기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를 계속 매집을 한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제 일부 업체들이 어닝 쇼크가 나면서 상당히 많이 비워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1분기 어닝 쇼크 난 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네. 실적이 이연된 거다 2분기로. 아, 그 얘기는 이연됐다.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8월 초까지 림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해군들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태평양 전환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비궁이 또 한 번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비궁 테스트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 네. 그 성능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LIG 넥스원에서 지금 인수를 계속 지금 진행해 왔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미국 방산 시장을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맞물려 가지고 미국 진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방장관께서 루마니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프랑스에서 지금 이제 바로 사투리에서 이제 하고 있는 방산 전시회 같은 거 전람회를 지금 참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루마니아를 방문을 이제 하실 때 혹시 계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어요. 네. 보통 이제 국방부 차관급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정식 계약보다는 MOU 뭐 이런 쪽이 나오게 되고 네. 장관급이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인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왔다. 정식 계약된다라는 뉘앙스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방사청장께서 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거기에는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이 K2 전차 관련된 게 빠르면 9월 중에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또 맞물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또 있고 공교롭게 또 7월 초에 지금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발언을 한 내용이 뭐냐면 네. 핵무기 전개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무슨 뭐 그 전쟁을 갖다가 이제 휴전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수습을 해나가려는 쪽이 아니라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한 게 있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7월 중순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 트럼프가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2%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대 4%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또 오늘 기사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방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면서 주가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수주와 관련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찬바람이 좀 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방산도 지금 수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거든요. 맞물려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기대감을 어쨌든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두 분께도 방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수주 산업인 거고 네. 수주의 형태가 다른 산업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 같다고 할까요? 오랫동안 아주 그냥 묵혔다가 딱 마지막에 네. 크게 가져가는 이런 식의 이제 수주 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수주 산업의 형태지만 기대감도 있는 좀 섹터잖아요, 이게. 기대감을 가지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권을 잡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갈까요? 국제 정세가. 트럼프 러시아 뭐 나토 가입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럭비공이잖아요. 네. 그 변수를 시장이 계산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조금 빨리 한 발 더 빨리 네. 강 대표님은요? 저는 좀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원래 글로벌 세계화로 가다가 블록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블록화 자체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점. 여기에 일단은 아까 트럼프 대통령 말씀도 해주셨는데 러시아를 나토에 넣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나토는 알아서 살아라 아니면은 돈을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자국 국방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것도 저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쪽도 혁명을 맞고 있죠. 무기 체계 자체도. 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가서 싸우는데 돈이 있는 나라는 로봇이 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돈이 있는 나라는 고장난 로봇을 그냥 수리하면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절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이제 로봇 인수 관련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있고 계속해서 이런 무기 체계 자체가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한쪽 나라는 인명 피해가 없고 한쪽 나라는 인명 피해가 엄청 많아지는 그러한 부분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감 자체는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전선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문제는 러시아잖아요. 골칫거리는 일단 러시아인데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탱크 계속 필요할 거고 자주포 계속 필요할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다 보니까 탱크 지나가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보다는 미사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니즈 자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AI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또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LIG 넥슨이 지금 잘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기 관련된 부분은 이쪽은 된다 이쪽은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시면서 어떤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인지 그렇게 작전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잠깐 아까 로봇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산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방산 주로 묶이긴 하지만 현대로템은 철도 사업이 있고 네. 넥스원 같은 경우 미래 사업으로 로봇을 점 찍었고 이건 또 민간 영역으로도 이제 스피노프가 될 수 있는 분야인 거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할 때 있어서 그냥 방산만 놓고 방산주를 볼 수만은 없게 됐다 이 얘기죠. 일단 지금 현대로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로템이 지금 사실 그 고속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쪽을 주목을 안 했었던 거는 지난 1분기 때까지 그 과거에 저가 수주했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계속해서 실적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갑자기 뭐 LA에서 전동차 수주한 거, 네. 그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주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고속철 이렇게 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SRT하고 KTX 관련해 가지고 신규 노선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한 2조 7천억 원어치를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28년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KTX 1세대 KTX의 그 차량 교체 사업 이것도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고 향후에 현대로템이 방산 시장에서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거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이 고속철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밸류업의 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즈니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면요, 수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창정 사업, 창정 비용이 정비 사업 말씀이시군요.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기간적으로 보면은 방산 같은 경우도 한 30년이 이어지게 되고요. 네. 이 열차 같은 경우도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이 이어집니다. 네. 이 얘기는 3조를 수주를 했으면은 3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수주는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신다 그러면은 이 고속철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선 현대로템 주목하셔야 되고 LIG 같은 경우 이제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로봇도 이제 일단은 로봇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경비, 그다음에 전투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명살상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그 시장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 포텐셜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대표님 아까 무슨 말씀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시죠? 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이게 우리 요즘 조금 잊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 수소 트램 관련돼서도 모멘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풍력 발전을 많이 했었는데 네. 풍력을 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요즘 남극이 엄청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바람 불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처럼 ESS 부분에서 HESS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일에서 요즘 탄소 텍스노미 얘기를 할 때 EPR을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때도 수소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수소 수전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요. 여기서 수소 수전해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들었을 때 트램은 또 그럼 뭐로 갈 거냐? 현대로템의 수소 트램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있어야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로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모멘텀도 많으니까 전체적인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인터배터리가 오늘부터 개최가 됐거든요. 인터배터리 하면은 사실 상반기에 라이징 스타를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한 삼성 SDI. 이번 인터배터리는 어떨까?
기대감을 갖고 사실 보게 되는데 이경락 대표님. 제가 이차전지를 먼저 저는 지금 이차전지가 주도주가 돼가지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전제를 깔고. 네, 네. 그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전방위적으로 다 살아난다?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배경은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캐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환경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건 있어요. 참 차별적으로 좀 만질만한 종목은 좀 있더라고요. 뭐 충전 속도를 빠르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음극재 첨가제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것들. 네. 또 이제 테슬라 진영으로 직접 증납이 예상되는 PNT 뭐 이런 것들은 좋지만 그 밖의 종목들은 이 이벤트를 가지고 올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8월 8일 날 로보택시 출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금 뉴스만 틀면 제네시스 자율주행이 10월 달에 선보이고 중국에서 자율주행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계속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아는 이 언론의 습성상 큰 줄기가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AI 칩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디지털로 전환한 전기차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산업도 다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말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뭐 인터 배터리든 뭐 어떤 이벤트가 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가 언제 도래하는가 이게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길게 남지는 않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저는 단기적으로는 또 네. 한번 봐줄 수 있는 부분이 2차 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일단 단기적으로요. 예, 일단 네. 장기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이경락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왜 전기차만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 네, 실제 그렇게 예.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님도 계세요. 그 자동차의 블랙박스 있잖아요. 네. 블랙박스 우리가 보통 2채널 달죠. 앞쪽 뒤쪽. 근데 4채널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4채널로 달고 난 다음에 상시적으로 이제 감시하게끔 그렇게 해놓고 차를 하루 반 정도 방치를 하면 방전됩니다. 전력 소모량이 예, 커서 전력 소모량이 그냥 방전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있는 배터리로는 뭐도 못한다. 블랙박스 4채널도 상시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은 이걸 전력 자체를 그만큼 돌려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이러한 부분은 전기차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터리에 탑재되는 그 설계 자체도 아예 달라요. 예, 그러면 제네시스는 가능하지 않냐? 이 얘기는 제네시스는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배터리 부분이 있으면 보조 배터리를 또 달아가지고 자율주행을 이제 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기보다는 원래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하려 그러면 전기차가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전기 2차 전지를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빠졌던 가장 주된 이유들은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줄어들면서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이구한신 부분의 정책을 펴면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 부분도 이구한신 보조금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이번에 지금 5월 달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보여주고 있는 좀 뭐 업사이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그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리튬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에서도 중국의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는 좀 반등이 지금은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 것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상응하는 효과 자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단기적으로라도 2차 전지는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두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터배터리라는 네, 어쨌든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인터배터리 때 뭐 워낙 삼성 SDI가 뜨겁게 주가가 올라서 이게 또 다른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제 기대를 갖고 보게 돼서 이사님께도 의견 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기 인터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술의 트렌드 그걸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의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캐즘 구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보급형 전기차 출시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EV3 EV3부터 시작을 해서 네. GM에서는 지금 에퀴노스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텔란티스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시트로행이든 다 지금 3만 불 내외의 전기차를 지금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전기차 확산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가격, 그다음에 인프라, 세 번째가 안정성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급 사양들이 항상 동급 사양을 사더라도 한 1,000만 원 이상 비쌌던 게 전기차라고 하면은 보조금을 감안해 보면은 지금 사실 이제 비슷한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인터배터리 데이 같은 데서 이제 제품의 성능 업그레이드라든지 어떤 동향들을 좀 체크해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468 배터리가 이제 8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양산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파나소닉이나 SDI가 올해 말 내년 이렇게 또 양산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고 방금 전에 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이제 좀 디커플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중국 소재들로부터 완전히 디커플링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소재 업체 중에서 최근에 전해액 섹터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캐즘 구간에서 어떤 전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하나둘씩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보급형 전기차의 판매 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중국과의 차별화 때문에 지금 전구체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 거의 중국산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럴 경우에 만약에 보급형 전기차 확산 속도가 커지면 양극재 재고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추이를 좀 하반기에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그 정부에서 큰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한다. 그래서 범국가적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다양한 대책들이 오늘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급여를 보조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지원이라든지 각종 대출, 세금 깎아준다, 소득공제 확대한다. 각종 대책들이 정말로 쏟아져 나온 날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안 됐고 아마 예상을 해본다면 내일 어떤 반응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시간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벌써 뭐 붙어가지고 근데 뭐 단발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뭐 제가 이제 다둥이 아빠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출산에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둥이 아빠라고 하시면 자녀가 지금 4명이 있는데 애기들이 애국자시네요. 네 5가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집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네. 결혼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네. 저는 저출산의 원인은 어떤 세제 혜택이나 어떤 뭐 정부 지원 이런 것에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혼을 아직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좀 개선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것은 단발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또 장기적으로 또 보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마성으로 네. 보세요. 이게 인구전략기획부, 그러니까 부처 단위의 네. 시설이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결혼 안 하는 것을 과연 이런 정책들로 결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집값이 내려가고 고쳐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여태까지 그 대책 발표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예산을 엄청나게 투여를 했는데 네. 결과는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도 주먹구구 시기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거 관련된 주식이라서 뭐 애기들 옷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분유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고 하는 게 반복되는 패턴이었는데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좀 이거는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애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데 뭘 보완을 해줘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대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뭐 저출생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것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 해주셨고 강 대표님 마지막 쓴소리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일단은 얼마 없어서. 모멘텀 아까 저도 이제 그냥 테마성으로 보신 게 좋을 것 같고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뭐 250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기업이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계약직인 상황에서 줄 수 있는 회사 있나 이렇게 생각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 세금을 줄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버는 돈 자체가 적은데 세금을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금 보면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얘기가 많은데 버는 돈이 적은데 세금 아무리 줄여줘봤자 그게 의미 있나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총체적인 대책은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들고요. 단지 시장 안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돈이 움직이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 버릴 거냐? 그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짧게 치고 네. 들어가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라톤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오버페이스라고 하죠. 42.19km를 뛰어야 되는 장기 레이스에서 시간 좀 줄여보겠다고 무리하게 속도 냈다간 경기 자체를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수 오르고 또 증시에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니까 더 사야지, 더 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오버페이스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